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쿠오바디스입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문무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어젯밤 네로 황제의 향연에서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느냐에 대한 토론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목욕을 하려고 할 때 비니키우스가 소아시아에서 돌아와 만남을 청하는데 그는 누나의 아들로 원정에 종군하다 로마에 개선을 했습니다. 비니키우스가 찾아온 것은 의논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전쟁에서 볼모가 되어 플라우디우스의 집에서 양녀로 있는 리지아족 공주에게 반했기 때문입니다. 비니키우스는 낙마에 팔을 다쳤고 플라우디우스 장군이 치료를 해주었는데 그 집 정원에서 비너스 같은 처녀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이는 아닙니다. 볼모로 잡혀온 족장의 딸인데 플라우티우스의 아내가 된 퐁포니아가 양녀로 삼은 모양입니다. 비니키우스는 그곳을 떠나는 날에 겨우 말을 섞었는데 그녀는 갈대로 모래 위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이튿날 오후 두 사람은 플라우디우스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의 아들 아울루스와 리기아가 있는 정원에서 리기아의 미모에 탐복을 하게 됩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네로를 설득해 3일 후 리기아를 네로의 휘하에 보내도록 한 후 그녀를 비니키우스에게 양도하도록 손을 써놓았습니다. 플라우티우스와 폼포니아는 리기아를 네로에게 보낸다는 것이 두려웠고 리기아는 폼포니아의 가슴에 안겨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거인 우르수스가 항상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잡혀올 때 따라온 누이로 그리스도 신자였으며 리기아를 그림자처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리기아는 계획대로 전에 네로 황제의 애첩이었던 악테에게 보내졌고 네로의 향연에 리기아도 참석을 해야 되었습니다. 향연은 타락한 향락인 안무에서 리기아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악테는 네로가 화를 내면 안 되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리기아 당신은 폼피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연회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많은 초청객들과 노예들과 금이병이 구름같이 모였고 리기아가 비니키우스와 페트로니우스를 발견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에게 이곳을 벗어나도록 해준다고 약속했고 연회장 밖으로 나온 그는 리기아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리기아, 키스해 주시오. 내일 밤에 당신을 맞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데 내일 밤까지 참을 수가 없어. 어서 당신의 입술을 나에게 주시오. 리기아는 그리스도의 열렬한 신자라서 거부하였으나 그가 억지로 리기아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고 그때 우르수스가 나타나 비니키우스를 밀치고 리기아를 데리고 나옵니다. 리기아는 악테에게 플라우티스의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지만 악테는 그러면 플라우티스와 폼포니아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갈 것을 권유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물론 비니키우스의 집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밤이 점점 가까워지자 비니키우스가 보낸 가마는 도착해 그녀를 데려가는데 어둠 속에서 낯선 무리들이 습격을 해서 리기아를 빼앗아갑니다. 리기아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비니키우스는 노여움에 쌓여 백방으로 그녀를 찾아보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킬로피로니데스라는 철학자로부터 물고기를 그렸다면 반드시 새로운 신을 믿는 신자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즈음 네로 황제는 왕력과 병으로 죽었는데 병이 난 시기가 리기아를 궁성에서 만난 때라서 리기아가 마법을 걸어 병에 걸렸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이에 페트로니우스는 황제에게 비탄을 입도록 안티움으로 여행을 권해 네로가 그 소문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페트로니우스는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에 리기아가 참석한다는 정보를 듣고 가는데 그들은 외서학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현세의 평화가 아니라 사후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같이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비니키우스는 그곳에서 리기아를 발견합니다. 리기아를 미행해서 그녀의 집 앞에서 납치하려고 하는데 문 앞을 지키던 우르수스가 달려들어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곳에서 의사 글라우코스의 치료와 리기아의 간호로 건강을 회복했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마음을 감화시켰고 바울의 웅변은 몸속에 스며드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비난했지만 베드로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죄는 없습니다. 이 즈음 대항연이 아그리파 호수에서 벌어지는데 비니키우스는 네로의 황후인 폼피아의 유혹을 받지만
페트로니우스의 기지로 위기를 면합니다. 교활하고 관계에 능한 근위 총독 티겔리누스는 페트로니우스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네로의 신임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황제님이 한마디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안티움을 불바다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신이여, 불에 쌓인 도시를 보고 나의 트로이의 노래를 짓자. 곧 출발하자. 불이 꺼지기 전에. 로마의 참상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로마의 시민들은 질서도 없고 폭력이 들끓었습니다. 화제가 황제의 시상을 위한 방화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 군중은 네로와 폼피아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네로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한 황제는 군중의 원성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는데 티겔리누스는 기독교도를 생각해냈습니다. 네로와 티겔리누스는 군중들에게 향락을 제공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 향연을 계획했는데 굶주린 사자 들소와 씨름을 할 장사로 오르수스를 지목했습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가 체포된 뒤로 번민하며 고통스러워 베드로의 발밑에 꿇어 앉았는데 그는 처음으로 병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리기아와 오르수스의 사형 집행자는 들소였는데 비니키우스는 애인의 최후를 보며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읽고 오르수스가 경기장에 나타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창살이 열리자 거대하고 억센 들소가 질풍처럼 뛰어들어왔는데 그 뿔 사이에는 벌거벗은 여자가 기절에 매여 있었습니다. 위기하다. 주여, 기적을. 비니키우스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넋이 나간 듯 믿습니다만 반복했는데 유순하게 죽으려고 결심했던 우르수스는 리기아를 보자 야수에게 덤벼들어 양손으로 힘껏 황소의 뿔을 잡아 눌렀습니다. 사랑과 황소는 모두 죽을 힘을 다하여 대결하고 있었는데 돌연 괴상한 신음 소리가 장내를 진동했고 들소의 머리가 꺾여 땅 위에 넘어졌고 오르수스는 리기아를 두 팔로 안아내렸습니다. 오르수스가 관중을 향해 그녀를 들어보이며 나의 아가씨를 살려 주시오라는 몸짓을 하자 관중들은 용서하라고 소리를 질러 네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로마의 영웅 비니키우스와 아름다운 리기아를 축복하자. 괴력 오르수스 만세. 영웅을 숭배하는 로마 시민들의 열광적인 찬탄으로 리기아와 오르수스는 목숨을 구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 살아남은 신도들을 다시 투옥한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비니키우스는 그에게 로마를 떠날 것을 권유하지만 그는 거부하다 계속된 권유에 일단 로마에서 몸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동틀 무렵 베드로와 소년 나자렛이 걸어가는데 금빛 광채가 내려왔고 묘가 빛 가운데로 걸어오자 베드로는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오 주여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나의 양떼를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말없이 땅 위에 엎드려 있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의 힘을 얻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어 들고 걸음을 돌리며 로마로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와 전도를 계속했고 사람들은 더 불어났는데 황제가 공격 깨워도 살아있는 진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의 최후의 날은 오고야 마라 바티칸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수많은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이 세상의 축복을 빌면서 기쁘게 형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성스러운 싸움에서 이겼고 신앙의 길을 지켰으니 정의의 관은 나의 머리 위에 놓일 것이다. 비니키우스와 리기아는 주의 은총을 찬양하며 시실리아의 영지에서 양부모인 플라우티우스 장군과 폼포니아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네로로부터 죽음을 당하기 전에 친구들을 불러 성대한 향연을 벌여 이별을 고한 후 네로를 비판하는 시를 읊고 팔의 동맥을 끊어 최후를 마쳤습니다. 네로의 변덕은 더 심해져 까닭없이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 폼피아까지도 죽였는데 여전히 극장과 음악에 파묻혀 살았고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혼란해졌고 현실은 네로를 위협하기에 충분할 만큼 변했는데 새로운 황제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인데 네로는 죽음을 절감했으나 광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자기의 몸에 꼭 맞는 무덤을 파라고 한 후 드러누워 단도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자기의 목을 찔렀고
에파프로디테가 그 단도를 눌렀습니다. 아테는 네로의 시체를 화장했는데 이로써 네로는 폭풍처럼, 화재처럼, 전쟁처럼,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처럼 사라져버렸고, 바티칸 언덕 위에 있는 베드로의 예배당이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카페나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도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거의 다 지워져 보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푸어바디스는 1896년에 발표되었는데 제목은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탈출할 때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게 되는데 네로 시대의 이야기란 부제가 붙었으며 1세기의 로마의 세계관과 그리스도교의 투쟁이라는 흥미있는 역사적 대사건이 배경입니다. 이 소설은 정의와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호소해 박해받는 폴란드 민족의 운명의 희망의 불길을 밝혀준 애국적 역사소설입니다. 이 작품으로 작가인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는 190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에서도 여러 출판사가 번역, 출간했고 영화도 상영되었습니다.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는 1846년 5월 5일 러시아령 폴란드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전통적이고 애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공자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20살 때인 1866년에 바르샤바 대학 의학과에 입학했다가 곧 문학과로 옮겨 철학, 역사학, 문헌학, 문학 등을 광범위하게 공부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였는데 30세 때인 1876년에는 바르샤바 신문사의 특파원으로 미국에 가지만 그에게 미국은 환멸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귀국 후 미국 여행에서의 편지를 써서 가제타 폴스타지에 발표하여 유명해졌고 59세인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조국의 마지막 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국을 염려하는 열렬한 애국자였으며 폴란드의 민족 사상을 고무시킨 공적이 인정되어 폴란드의 영웅으로 불립니다. 그대의 기억은 죽음도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내게 속하는 모든 것이 다 잊힌다 해도 그대의 이름은 이 시에 의하여 영생하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눈들이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날 혀들이 그대의 이야기를 하리라. 그대는 언제나 살리라. 내 붓은 그런 힘 있나니.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소네트.